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야속한 것 같아요. 어느덧 60대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무상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하는 말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죠. 아들 키워봐야 며느리 남편이다 하는 말 말입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결혼을 한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정도 교류도 있고 서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제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아들내미와 아들내미의 마누라 이야기요. 뭐, 지금은 아들내미 마누라가 아니게 된 전 며느리지만요. 제 며느리가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되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남편 복이 참 없는 여편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알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또 그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매일 가족들을 때리고 밖에서 첩질하고 다니고 돈도 한 푼도 집에 안 가져다 주고 그런 것들이요. 하나만 해도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그냥 다 하셨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못돼 먹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었나 싶네요. 평생을 그렇게 밖에서 첩질하고 도박하고 가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을 먹고 돈을 내놓으라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너무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제 손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 생각한 적 없고 어른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 안타깝거나 불쌍한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버지가 당장 내일 돌아가신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한 걸 평생 후회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한 걸 후회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더 이야기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았으면 남았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일단은 다 필요 없고 그 집을 벗어나는 것이 제 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자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아버지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물론 낫기는 합니다. 적어도 저희 남편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저나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밖에서 첩질하고 집에 생활비 안 가져다 주는 것은 했지만요. 뭐 남자나 남편에 대한 대단한 환상과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꿈꾸며한 결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발등 내가 찍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 새끼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제 속을 한 번도 썩여본 적이 없는 효자 효녀예요. 뭐,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비 때문에 제가 등골이 조금 휘기는 했지만 그건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고요. 우리 아들과 딸이 늘상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나중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 줄 거야. 뭐, 그런 말이요. 당시에는 그 말을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또 어른이 되고 본인 인생들 살고 시집 장가가고 그러면 자기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팔자 대물림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의 팔자를 어느 정도는 대물림했으니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저의 팔자를 조금도 대물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둘 다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구피 장학금으로 유학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건 조금 슬프기는 합니다. 정말 잘 살고 있지만 외국이라 거리가 멀어서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니 말이죠. 아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장가도 아주 잘 갔습니다. 서울의 부잣집에 말이죠. 장인어른이 검사 출신으로 지금 어느 기업의 자문으로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고, 장모님은 교단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두 자식과 저는 자주 보는 편이 아닙니다. 일단 딸아이는 멀리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아들아이는 너무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체 누구를 귀찮게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사위는 외국인이라 말 자체가 통하지 않기도 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부잣집 공주님으로 자라 새침대기 같은. 딱 그랬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기도 했고요. 성우 씨가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던 집을 훑어보는데 왜 그런 눈 있잖아요. 이런 집에 와보는 건 난생 처음이다. 와,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그런 눈 말입니다. 사실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걱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집에 와보고 실망을 해서 아들이랑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입니다. 물론 아들아이는 제 그런 걱정에 이렇게 대답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여자면 저도 싫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아들아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아이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인물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총각 때는 집 앞에 아가씨들이 많이 찾아올 만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며느리는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티를 내기는 했지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댁에서 저희 아들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기는 했어요. 뭐 저렇게 없는 집 애를 데리고 왔냐는 둥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했고요. 물론 이건 아들이 해준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며느리와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자신은 그런 소리까지 들었지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저는 의리였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많이 손해보는 결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말을 제 앞에서 처음 만난 날 안사돈이 대놓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래도 집안을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애가 죽겠다고 하고 저도 아드님 몇 번 만나보고 하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서 허락은 하지만 여간 속인 답답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가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 하나인데 저희 처제에서는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뭐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외동딸이었고 그런 귀한 집에서 나고 자랐으니며 사위에 대한 기대가 컸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사돈은 그런 것 치고도 조금 선을 넘는 타입이기는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이 깨질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안사돈의 이 발언으로 말입니다. 그냥 결혼식 안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님도 어머님 친지나 지인분들도. 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고아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에 진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심인가 싶어서 일주일 가까이를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노발대발했어요.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또 그럴 건 아니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못 참지만 제 환경도 저의 일부분인데 제 일부분을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사람들과 제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 인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요. 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당시에 며느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들을 좀 설득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민정이가 잘못한 건 아니니 그렇게 모질게 굴 필요는 없지 않니?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과는 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은 정말 단호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로 그때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었더라고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취소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정말로 결혼을 물을 것이라는 걸 사돈댁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냥 기싸움을 하는 것도 초장이 자신들에게 경고하는 것도 아닌 정말로 결혼을 물으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걸 며느리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마 그 성격에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빌기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날은 제가 너무 큰 실언을 했습니다. 해서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우리 민정이 저러다 죽어요. 힘든 얼굴로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제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깥사돈까지 저와 아들을 찾아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자네한테도 미안하네. 그러니 화 풀어. 우리 민정이랑은 아무런 문제 없지 않았나. 결국은 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때 사돈댁은 자존심이 꽤나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절대 갑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결혼인데 숙이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더 무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때의 일이 앙금이에 남아서 말이죠. 그 뒤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사돈댁과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는 게 그때는 보였어요. 아들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아이라는 것을, 자기 같은 대단한 집안보다 어머니를 더 위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그 뒤로 한동안은 저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일을 한번 겪은 것이 전화 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지만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정기 될 때까지는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며느리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기라 걱정이 돼서 조금 들여다본 거랑 연락을 몇 번 한 게 전부였어요. 그 들여다본 것도 대부분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등고 간 거였고요.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편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저로서 어머님은 시어머니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방문이나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무리 제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나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시어머니잖아요. 얼굴을 자주 보고 연락을 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으시고 집에도 안 오세요? 며느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냥 불편할까 봐 그러지. 어머니가 뭐가요?
너는 네 엄마라 몰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아유, 아니다.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 너는 그냥 잘해주기만 해라. 임산부는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알겠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숨죽이면서 눈치라는 눈치는 다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지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 같은 시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싫고 불편했는지 싶을 만큼 말이죠. 아무튼 임신 초창기에만 찾아오지 말아달라던 며느리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출산을 할 때까지 거의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한두 번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되고 아이를 낳을 때가 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번 들여다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날 안사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만삭인 며느리를 보러 온 시어머니에게 여긴 어쩐 일이라뇨? 제가 못 올 곳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곳에는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 보러 왔죠. 이제 만삭이고 하니. 굳이 그러실 건 없는데.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사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사돈은 그래도 그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대한 태도로 인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본 기억이 났던 건지 저에게 그렇게까지 막대먹게 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셨으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며느리도 노골적으로 제가 온 것에 대해 싫은 티를 팍팍 내더군요.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어제 성우한테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니?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본인한테는 어지간하면 전화를 못 걸게 하니까 아들에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도 못한단 말입니까? 어이가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조금 숙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들빨이 먹혔던 것 같아요. 만삭이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짜증만 들어 그래요. 그래, 고생이 많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당분간은 친정에 가 있으려고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니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도 어머님은 신경 쓸 거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지들끼리만 잘 살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 아이들 많잖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서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애들 말입니다. 사실 그 전제 조건은 부모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바라면서 간섭까지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는 저에게 딱히 바라는 게 없었고 또 그래 보였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서운하기는 했어도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 좀 봐주세요. 산후조리원에서 2달, 그리고 친정에서 2달을 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 얼굴을 단 한 번 봤습니다. 당연히 손주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아이를 안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때는 저는 좋았습니다. 손주를 하도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보고 싶어 꿈에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긴다니까 당연히 좋죠. 오래되기는 했어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애 보는 거에 재능이 있는 편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아이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도요. 어머니, 오늘도요?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론 손주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애만 덜렁 맡기고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달까요? 뭐 저도 일정이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를 좀 다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를 며느리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나도 일정이나 약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갑자기 데리고 오면 당황하잖아.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비웃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런 반응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바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알겠어요. 뭐 그렇게 할게요. 속으로 어머님이 무슨 약속 같은 게 있어요? 하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뭐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손주를 저에게 맡겼어요. 나중에는 제가 손주를 다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손주도 자기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고요. 그 문제로 아들 아이와 다투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매일 바빠? 내가 맡기면 뭘 얼마나 맡겼다고 그래? 뭘 얼마나 맡겨? 당신 옆에서는 애가 잠도 못 자고 엄마를 더 낯설어 하는데 그런 애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더더욱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맞겠네. 뭐? 어머님이 우리 애 키워주려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아들과 싸운 이후로 며느리는 한동안 아이를 저에게 맡기지 않았지만 또 그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제 손주 봐주면서 제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물이나 용돈 하다못해 감사 인사 한 번이 없었어요. 아들이 가끔 챙겨주기는 했지만 며느리 손이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의 간섭은 더럽게도 해댔어요. 어머니, 오늘 이거 공부 다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뭔 벌써부터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해. 요즘은 다들 이 나이 때부터 한다니까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착 붙어서 가르치던가. 그런데 또 며느리는 그건 하기 싫었던 건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자기는 노력도 하기 싫고 힘든 것도 싫고 자기 시간 빼앗기는 것도 싫은데 자식은 완벽하게 잘 커줬으면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식을 보기는 싫은데 아이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짜증이 나는 정말 못되고 이기적인 아이 말입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집안이랑은 달리 저희 집안은 애 교육도 신경을 써야 하는 집안이잖아요. 그 말도 참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무튼 손주가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나서는 저에게 맡기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를 저에게 맡길 일이 없으니 며느리도 귀신같이 연락이 없어졌고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요.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내일까지 아이 좀 맡아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주말에 찾아와서는 아이를 저에게 던져주듯 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내가 집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집에 늘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어딜 가신다고? 또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와 얼굴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아이를 맡겨? 그걸 어머니한테 제가 왜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요? 순간 황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이렇게 던지듯 넘기며 맡긴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이를 맡기면서 왜 맡기는 건지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말입니다. 1박 2일 동안 애를 봐달라고 맡기면서 내가 그 정도도 못 물어보냐? 진짜 유세 한번 더럽네. 그건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아무리 경우가 없고 위아래가 없다고 한들 시어머니의 면전에 대고 며느리가 그게 할 말이냔 말입니다. 제가 순간 욱해서 되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그렇게 정색하고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어떤 건지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기는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금 지방에 가야 해서 제가 조금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렇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주 녀석이 기운이 뻗쳤습니다.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거든요. 제가 진정시켜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언젠가 아들 녀석이 전화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공부를 시키는 게 맞나 싶네요. 애가 많이 힘들어해? 네. 지 엄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배웠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 진료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손주 녀석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할아버지의 교수인 할머니의 얼마나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기 싫으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하게 놀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순식간에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왜 아이를 보다 보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기도 하고 그런 법이잖아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할머니 아파. 발목을 부여잡고 그렇게 우는 손주를 보는 제가 더 아팠어요. 저는 재빨리 아이를 업고서는 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장을 갔다는 아들에게도 또 한창 상갓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뼈에는 이상이 없나요? 정말 문제 없어요? 네, 사진 다 찍어봤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손주를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아이가 그런 식으로 다치면 꼭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죄인 같고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문제의 그 일은 그날 일어났어요. 어머? 애 발이 이게 뭐예요? 상갓집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붕대가 칭칭 감긴 손주 녀석의 발목을 보고 기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며느리에게도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서 뛰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미처 보지 못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건지 어떤 건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꽥 하고 질렀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고 말이죠. 아니, 애를 어떻게 보면 애가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게 둬요? 그 엄청난 고함 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확 기세에 눌려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저한테 분풀이 하고 싶은 거 애한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화가 났다고 한들 왜 그걸 내 손주한테 풀어? 그게 아니고서야 식탁 위에 올라가는 짓도 저랑 있으면 생전 안 하는 짓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게다. 내가 내 손주를 일부러 다치게 하다니 그게 무슨. 저는 어머님 말 못 믿어요. 이거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요. 뭘 어쩌겠다는 건지 싶어서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죽고 싶으신 모양인데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거기서 시어머니한테 죽고 싶으신 모양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자기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라뇨? 그 말은 즉슨
이런 말이잖아요. 사돈이 검사인 게 뭐? 너 설마 내가 정말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다 말하고 내가 수사하게 할 거라고. 내가 어머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내 아들을 감히, 내 아들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오는 것도 같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싫어하는 저한테 맡기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저를 향해서 계속해 악담을 퍼부으며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억울하고 그런 걸 넘어서 정말 서러웠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저런 아이에게 이런 말과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뭘 잘했다고 우세요?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도 소리를 그렇게 버럭 지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아이와 나는 오늘로 끝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막말로 그런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하는 며느리랑 어떻게 가족으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밖에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고요.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나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마누라가 내가 지우기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는구나. 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처벌하겠다고 난린데 나는 이런 며느리랑 이제는 못 산다. 못 살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아들은 못 알아들을 만했습니다. 그 말에 단번에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만큼 어이가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아들이 서럽게 오열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서는 금방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끊고 거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녀석을 데리고 올 때 챙겼던 짐을 다시 챙기고 있더군요.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지 말고 있거라. 네?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저는 그날 결판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빤히 보다가 비웃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어머님이 있으라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있어. 제가 그렇게 단호한 얼굴과 말투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던 건지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받아치기는 하더군요. 그러면 뭐, 제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도 지 아들 바보예요. 지 아들이 이렇게 다쳤다는데 어머님 편을 들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지 않고 있기는 하더군요.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침 출장을 끝나서 주변을 지나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챙기다만 짐과 거실 한가운데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손주 녀석,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와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잘못 봐서 우리 지우개가 다리가 이렇게 다쳤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소리도 못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선빵을 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애를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됐냐고. 내가 그 소리도 못해? 나도 애 다친 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욱해서 그런 거지. 제일 중요한 말은 빼놓고 하더군요. 며느리 본인도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치를 한번 힐끔 보기는 했습니다. 본인도 알았던 겁니다. 본인이 저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한 건지 말이죠. 그게 정말 다냐? 그럼 뭐가 더 있는데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라며? 내가 너 미워서 일부러 지우개를 다치게 한 거라며? 그래서 나보고 죽고 싶냐고 하지 않았니? 네 아버지가 검사니까 각오하라고.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입으로 들으니 새삼스럽게 본인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한 건지 와닿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지가 뱉을 때는 몰랐겠죠. 생각 없이 뱉은 말일 테니까요. 생각이라는 걸 아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말이 정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화난 모습은 말이죠.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순간적으로 놀라서. 어머니한테 정말로 저런 말을 했냐고 묻잖아. 했는지 아닌지만 말해. 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몸을 움찔하고 떨고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그 말을 한 게 맞다는 건 말입니다. 네가 정말 돌았구나.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왜? 어머니한테는 죽고 싶냐는 둥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나한테 돌았냐는 말 듣는 건 싫어? 어? 며느리가 입을 꼭 하고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저를 보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저를 왜 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탓이라고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 도와달라는 건지 말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이해는 전혀 되지 않지만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나는 이제는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어디까지 봐줘야 하니? 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이런 일로 말을 그렇게까지. 이런 일로? 너는 네 어머니를 그 정도로 무시한 게 별것 아닌 일이니? 어? 내가 언제 어머니를 또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게 아니면 어머니한테 죽고 싶냐는 둥 일부러 그랬다는 둥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장인어른이 검사야?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 고소라도 하게? 신고라도 하게? 뭐 어쩌려고? 그건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 같은 소리 좋아하네. 너는 그게 본심인 거야? 너도 본심이 튀어나온 거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으니 그런 말도 나오는 거지. 아니었으면 그런 말이 어떻게 튀어나와? 나는 네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단번에 알겠는데? 사실 아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도 그 말에는 평소에 생각이 깔려있는 법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나야?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서는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건데. 그걸 아는 애가 그동안 그랬니?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차마 괜찮다는 말은 튀어나오지 않더군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랑 이제는 안 살아. 그런 일도 없겠지만 설사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해도 나는 너랑 이제는 못 살아. 여보, 왜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이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며느리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뭘? 너 혜정씨 부모님 상갓집 다녀온 거 아니잖아. 아들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저도 뒷목이 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당사자인 며느리는 어땠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거길 안 가면 어딜 갔다 와? 너는 내가 병신 같아 보이냐? 모르는 척 해주고 있으니까 진짜로 머저리 같아? 어?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 그거를 던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자기 얼굴을 향해 뿌린 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제 주변으로 떨어진 그것을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사진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사진 속에는 어떤 젊다 못해 어려 보이는 남자 하나와 며느리가 뽀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입이 떡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이건... 뭐, 할 말이 더 있어? 어? 이건 내가 육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두 번 간 거야, 어? 한두 번 같은 소리 좋아하네. 너 1년 동안 그 호스트바 다닌 거 알아? 호스트바. 정말 제가 그런 단어를 듣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나오는 술집이라는 건 언젠가 드라마 속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제 귀로 직접 내 며느리가 그런 곳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니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거기서 수천만 원씩 쓰고 다니는 것도 이미 다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거기 쳐 다니느라 어머니한테 지 새끼 맡기고 나간 거였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사람이냐? 어? 네가 사람이야? 아들 말대로 며느리는 그런 곳에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가면서 저에게 손주를 맡기면서 손주가 다쳤다는 말에 노발대발하며 협박을 해댄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당분간 지우개 좀 봐주세요. 제가 다 정리될 때까지만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그런 아들을 따라 나섰고요. 간절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그 더러운 사진들을 재빨리 한 구석으로 치워뒀어요. 손주가 볼까 봐서 말이죠. 며느리가 좋은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로 아들과 갈라서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남자라니? 그것도 술집을 다니면서 만난 그런 남자라니 정말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그 일탈 아닌 일탈 행위는 사돈댁의 귀에도 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못난 딸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이 저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저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건 다 애를 잘못 키운 제 죄입니다.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막대먹은 안사돈을 보면서 저러니 며느리가 저렇게 컸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사돈께서 박서방을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창피해서 고개 못 들고 삽니다. 그런 일로 이혼당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고개 못 들어요. 차마 술집 남자니 이런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나 보더라고요. 싫습니다. 제가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 제가 거절할 것을 예상은 했어도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던 건지 안사돈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기는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한 번만 가는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 다시는 안 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제 손주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무엇보다 그런 엄마 밑에서 클 손주가 가장 걱정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뭐 며느라게 평소 행실이 바르고 착한 아이면 한 번쯤 그런 일탈 해볼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 아니었다는 건 안사돈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며느리에게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와 어떻게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사돈은 몇 번이고 저를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도저히 설득될 것 같지 않자 마지막에는 차가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가더군요. 사람 참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끝끝내 아들과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댁도 참 답답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소송을 하면 소문이 나는 건데 자기 딸내미가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동네방네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나게 소송이 걸린 거니까요. 게다가 바깥사돈은 검사 출신이셨잖아요. 그러니 주변 지인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것 때문인지 어떤 건지 결국에는 며느리는 합의하자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위자료고 양육권이고 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술을 따라주는 그런 가게에서 젊은 남자와 그런 짓을 하다가 이혼당했다는 그 말은 적극적인 이야기만큼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사돈댁과 며느리는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망을 가듯 동네를 떠나야 했다고 말입니다. 손주 녀석의 짐들을 챙겨오던 날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직 며느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은 본인이 자처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아들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과 평생을 가족으로 살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손주 녀석은 전적으로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점을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말입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은 다달이 용돈이다, 선물이다 사들고 나르기는 합니다. 그게 본인 마음이 편한 길인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잘 모아뒀다가 언젠가 손주가 대학에 가게 되거나 하는 날에 등록금으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는 몰라도 말이죠. 힘든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를 잘 키워낼 자신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힘들지만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세상에는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죠? 아, 혹시 엄마 없이 자랄 제 손주에게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아나요? 좋은 분들에게 좋은 말들을 들으면 정말로 좋은 아이로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열심히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똑같은 부모는 없겠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말하긴 그렇고 하여 익명으로 보내게 되는데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에겐 말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말이야.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입니다. 말버릇만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 가부장적인 분입니다. 남자가 말이야, 사내 대장부밖에 용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용기가. 그 정도 탐으로 어떻게 가족 꾸리고 먹여 살리려 그래?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어도 싸지. 그런 놈들은 왜 살아? 공기 아깝게. 에휴. 여자가 말이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여자가 돼서는 지아비가 바깥일을 하면 집안 살림하고 애들 돌보면서 그저 남자한테 순종하고 내내하며 살아야지. 너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지만 나는 내 핏줄 타고난 자식이 이렇게 여자답지도 못한 거 절대 못 참는다. 너는 네 부모도 욕먹일 셈이야? 사남매인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자라며 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은 말들입니다. 어렸을 땐 그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진 틈만 나면 저희가 아주 조금의 잘못만 해도 손을 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사남매에겐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진 저희 집 가장임과 동시에 저희 집 가족들을 모두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밤에 조금만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어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밥을 굶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땐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다정한 아버지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모두가 우리 아버지 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미움이 솟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아이인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나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집에서 셋째였던 저에겐 하늘처럼 커 보였던 첫째 누나와 둘째 형조차도 아버지에게 있어선 속된 말로 잽도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멋대로 굴어도 그저 매일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누나는 어느 날 독한 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사실 나도 그래 누나. 아버지만 집에 없으면 우린 엄마랑 엄청 행복할 텐데. 그래도 절대 아버지 앞에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으시면 너네 엄청 혼난다. 전 매일같이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집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며 투덜거린 적이 있었는데 전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랑 달리 좋은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것이 아쉬웠겠지만 전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자식들한테 돌같이 보는 걸 넘어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어머니한테도 잘할 리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젊어서부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참 속 많이 썩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진 가부장적인 성격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자 문제도 참 많이 일으켰어요. 어렸던 저희 남매들도 알 정도였으니 어머니는 아마 더 힘드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여자 향수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까지 눈 한 번 감지 못한 채 꼬박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저희 밥을 차려준 적도 많으세요.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근데 아버진 이 여편네야, 당신은 살 뺄 생각도 안 해?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으니 살이 찌지. 아니, 안 창피해? 남편 있는데도 말이야. 오히려 어머니가 살이 찐다느니 게으르다느니 하면서 그러니 자기가 밖으로 나가돈다고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참 짜증나게도 아버진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어요. 게다가 어려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모와 허풍만 보곤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인기를 적극적으로 누렸습니다. 아마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아버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어머니랑 결혼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의 결혼을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어머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 사남매도 한 살 한 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먼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살지 말아요. 이혼해도 돼요. 우리랑만 같이 살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저래 보여도 너희 생각은 끔찍하게 하실 거야. 엄마는 괜찮아.
엄만 너희만 건강하게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에게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프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납득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옛날 분이시라 아버지랑 이혼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남매들이 아버지랑 척을 진다면 그 중간에 낀 어머니만 힘드실 게 뻔했죠. 그래서 저희는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되 겉으로 티는 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럭저럭 평범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아버진 가부장적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위적으로 화목한 모습을 보이시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흰 온 가족끼리 고기라도 구워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먹고 살 길을 찾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결혼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서 저희 4남매는 모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랑은 따로 사는 게 전혀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홀대를 받는 어머니였는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랑 둘이서만 두고 간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라면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랑 살면서 나중에 손자들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나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아니야. 네 와이프가 괜찮다곤 했어도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며느린 불편하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잖니. 며느리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물론 정말 날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건 너무 고맙단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부부로서 단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해. 나 없이 말이다. 어머니의 강경한 이야기 덕분에 저도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머니 말씀이 맞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따로 살게 된 대신 저흰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안부를 여쭸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달리 저희 남매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내서 찾아뵙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 전화라도 자주 드리자고 했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가끔씩 이기는 하지만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가끔은 연락을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내심 저희 남매 모두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선 안 되었는데.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바빠서 연락을 하기 힘들 거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던 분이라 의아하긴 했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축 처져 있는 음성이었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게 확실한데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전 어쩐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말이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게 있잖아. 한참의 침묵 끝에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이야기였죠.
저희 사남매는 당장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시간을 맞춰서 내려갈 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기차를 잡았고 일 때문에 힘든 형제들은 여유 시간이 날 때 내려왔습니다. 어머닌 어쩐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초췌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말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두고 저희 남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 어머니에게 드릴 전화를 빼먹었던 몇 번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기껏 전화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만약에 그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무슨 일 없냐고, 건강 꼭 챙기라고,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닌 절대로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애초에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러나 유일한 부모나 다름없던 어머니가 저희 없는 새에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병원 같은 데 가봤자 소용없다고.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더구나. 집에 있어도 나을 사람은 알아서 낫는다고. 사실 괜히 너희 혼란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거다. 이런 말 하면 너희는 불안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이라도 떠나게 된다면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둬야 되잖니. 심지어 암에 걸린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딱 저희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라 충격 너머로 분노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조차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니. 저희는 그 길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없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서울로 간 것을 알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저희 돈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금세 수그러들어서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뻔하더군요. 저희가 만약 알게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치료를 받게 하라고 성화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버진 돈을 써야 할 테니 그게 싫었던 거죠. 애초에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보니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힘겨운 투병 생활이었을 테지만 어머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버티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점점 야이어 갔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짬이 나면 어머니를 보러 갔고 어머니를 위해서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했어요. 물론 저흰 그런 것 따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살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저희 연락을 받았을 텐데도 말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건 없는 듯이 어머니만 추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아버지가 나 재혼한다 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혼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건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죽은 지 한 달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다. 나는 지금 이 여자랑 재혼할 거고 너넨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돼. 애초에 내가 무슨 허락을 받으려고 너네한테 전화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야기는 해두는 거다. 이제 나도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거 이제라도 좀 편히 살아봐야겠어. 언제부터 자식들을 챙겼다고. 저희를 챙긴 건 어머니인데 아버지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멋대로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아온 오래된 추억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어디서 만났을지, 언제 만났을지도 모르는 새 여자랑 함께 한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귀는 거라는 걸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여전히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재혼이에요. 재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 여자를 과연 어머니가 죽은 뒤에 만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었거든요. 분명 엄마가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암과 싸우고 있을 시절에 아버진 다른 여자를 만나셨을 겁니다. 언제나와 같이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너무한 분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투병하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냈어요. 돈이 아주 없으신 분이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다른 여자들 만날 땐 이것저것 사주고 선심 베푸느라 펑펑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만 인색한 거죠. 저희라고 해서 어머니 암 치료비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암 치료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하면서 병원 외에 요양원도 갔고 저희 나름대로 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이며 바리바리 찾아서는 어머니에게 드리기도 했고 이래저래 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 전부 저희 사남매가 다 냈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이 이미 있는 상태여서 솔직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다 쏟는 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어머니가 드러났던 보험의 보험금은 어머니 암 치료에 있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흰 그대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열심히 일했어요. 기일 때마다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 빼고는 각자 자기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현관까지 나온 아내가 무척 난처한 기색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표정 왜 그래? 집에 누구라도 와 있어? 여보, 누가 와 있긴 한데 그분이 아버님이셔. 아내도 당연히 제가 아버지와 연을 끊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버지로 인해서 당황한 것 같았죠. 대체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뻔뻔하게구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올 줄 알았다면 아내에게 무조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떼를 부렸을 겁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인진 몰라도 분명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할 게 뻔했죠. 제가 없는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조금 차분히 생각하니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말을 다 한 다음에 연을 끊으면 좀 더 깔끔할 테니까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버지가 있다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제 말은 금세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뻔뻔하게 굴거나 아니면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은 예상했지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멍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기 좀 봐라라며 팔을 보였죠. 셔츠를 걷어진 맨팔은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멍이 있는 것이 놀랍긴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유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 앞에서 불쌍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새엄마가 말이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재혼한 그 여자랑 콜라텍 같은 곳에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데다가 몸매도 좋아 보이는 여자에게 아버지는 홀딱 빠졌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투병하고 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진 그 여자에게 가진 돈, 안 가진 돈 다 털어서 이것저것 해준 모양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한테 잔뜩 퍼주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당연히 재산은 금세 미천을 드러냈겠죠. 심지어 그 와중에 잘 보이겠답시고 돈 많은 척까지 했으니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 악독한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쁜 계집애 같으니라고 어디 감히 지아비를 그렇게. 아버진 그 뒤론 어쩐지 쪽팔리고 겸연쩍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의 욕을 하기 바빴지만 딱 봐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마침 돈 없을 때 어머니 보험료도 타서 또 펑펑 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모양인데 또 그때 가서는 보험료도 다 떨어졌을 테니 아버진 그때야말로 진정한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 많은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던 여자는 그게 거짓임을 알게 된 거겠죠. 당연히 구박도 받았을 테고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자긴 해도 제 기억에는 그 여자가 아버지보다 못해도 15살은 더 어렸는데 그만큼 젊기 때문에 저렇게 몸에 흔적도 낼 수 있었겠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저한테 그 여자를 혼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건지. 저희 어머니 목숨값까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다 쏟아붓고 이제 와서 자식들 덕이라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사정이에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는 아버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진 그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했고 자식인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참은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상 제가 아버지랑 이야기할 이유 없어요. 그래, 나도 네가 나를 아버지 대하듯이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저 너한테 300만 원만 빌리고 싶었을 뿐이야. 딱 그거면 충분해. 네가 아무 말 없이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 이대로 돌아가서 서울에는 절대로 오지 않으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아버진 냉정하게 화를 내는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했겠죠. 300만 원 못 빌려줄 이유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그렇게 까먹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돈 다 가져가 놓고 우리한텐 연락 한 번 없이 입 싹 닫을 때는 언제고 자기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네가 300만 원을 빌려줘야 내가 살 수가 있다. 응? 제발 셋째야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니?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어떻게 안 되겠니?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세요? 어머님 보험금은 어디에다가 날려먹었어요? 아버진 분명 지옥 갈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부인한테 더 맞아야 될 것 같네요.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셋째야. 제발. 아이, 제발. 아직 그래도 아버지잖니. 내가 네 아비인데. 나가시라고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진 경찰 이야기에 움찔하더니 그제야 다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내에게도 조금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랑 연 끊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지. 왜 열어줬냐고 말이죠.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 오묘한 기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꼭 내리누르고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찾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도 오랜만에 깡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한편으론 아버지가 개과천선을 하길 바랬던 모양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는지 때늦은 한탄이 들더군요.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동정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 욕심 부리고 여자 밝히면서 매정하게 살 거였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여전히 제 인생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있었던 일이 잊혀지면 저도 괜찮아지겠죠? 아내는 삼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막내랍시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온 것 같아요. 특히 아내는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도 크게 사랑을 주시긴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 것은 장인어른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저는 장인어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해요. 누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했죠. 장인어른은 옛날 분 같지 않게 참 다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포함한 삼형제를 데리고 밖에 놀러 가기도 했고 때로는 장모님 없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어떤 일이든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를 묻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사람도 없었을 거야. 난 살면서 아버지한텐 제대로 혼난 적 없거든. 정확히는 혼나긴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매를 들고 말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해주셨어. 특히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유독 막내인 자신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무뚝뚝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내는 어릴 적부터 애교가 많았거든요. 장인어른이 아내를 유독 아꼈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족 중에서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슬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점점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때 슬픔을 조금 잊어가고 있었다면 아내는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한때 우울증까지 앓았었습니다. 아내의 유년 시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인 만큼 아내의 남편이 된 제가 그런 장인어른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내에게 들은 장인어른의 성격이라면 아내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일 덕분에 장모님은 꽤 오랜 기간 자식들을 혼자 키우셔야 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라 아마 장모님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아내는 당시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변명은 아니지만 우린 아직 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었으니까. 문제는 어머니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였을 텐데. 어머니랑 아버진 투닥거리면서도 참 사이가 좋으셨거든. 근데 어머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슬픈 티를 내신 적이 없어. 여전히 우리를 키우고 돌봐야 했기 때문일 거야.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아직도 그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안쓰러워. 그래도 다행히 아내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도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힘들게 키워주신 장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막내인 아내가 직장을 잡았을 때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나도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내 할 몫은 다 했구나.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장모님도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장인 어른을 잃고 혼자 고생하신 장모님이 무척이나 안쓰러울 뿐이죠. 하지만 사위인 제가 사연을 정리하게 된 것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에게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한테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금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그럭저럭 사위들, 며느리들 잘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명절 때는 늘 온 가족이 장모님 사는 곳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하필 명절 기간에 다들 각자 일로 바쁘고 그래가지고 가족별로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근데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은 여느 때와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장모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근데 장모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요새 엄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모님이 이상하다고? 우리 저번에 명절 때 갔을 때만 해도 평소랑 똑같으시지 않았어?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얼마 전에 다른 형제들이랑 전화를 좀 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해가지고 걱정이 되네.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명절 때 들리고 난 뒤 장모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진 모르겠지만 혼자 살고 있던 지방에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집이 아니라 장모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죠. 아무도 장모님이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으니 장모님은 다른 곳에 들어가 살아야 했죠.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첫째 처형 집에 쳐들어가서는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무척 당황하긴 했지만 장모님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설마 장모님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집을 팔고라곤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처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장모님이 처형집에 쳐들어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엄마, 이젠 이야기해줘도 괜찮지 않아? 대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야? 집에 무슨 일 생겼어? 그냥 집을 팔아서 그렇다. 집을 파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별 이유가 있겠니? 왜? 엄마가 여기서 사는 게 죄라도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처형은 그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장모님은 거기에 툭 쏘듯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의 처형은 좀 더 꼬치꼬치 장모님에게 이유를 캐물었다고 해요. 결국 장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장모님의 동창들 때문이었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장모님 동창분들은 거의 대단한 분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사위, 갑부 사위, 의사 사위는 물론이고 아주 효심지극하게 처가댁 식구들을 모시는 사위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때 당시 장모님은 동창들이랑 자주 만남을 가졌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동창들이 자기 사위 자랑하고 그러면서 장모님 기를 좀 죽인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사위가 해외에 다녀와서는 나 쓰라고 명품 가방을 사왔는데 아이고 그렇게 사오지 말라고 해도 여행만 가면 꼭 내 생각이 난다고 자꾸 그러네. 좋겠네, 좋겠어. 그러고 보니 나도 얼마 전에 사위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새 심심하지 않냐면서 친구분들이랑 좀 놀라고 통장으로 돈을 500만 원이나 붙이더라고. 근데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뭐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나 명품도 사위가 사주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아 마침 잘 됐네. 큰돈도 들어온 김에 오늘 술은 내가 다 쏠게. 장모님은 자신도 다른 사위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던 집을 팔고서 처형 집에 들어갔던 거죠. 처형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정을 알고서는 장모님 마음을 이해해주고 처형과 형님은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모양이더라고요. 언니, 괜찮겠어? 갑자기 엄마랑 살면 힘든 것도 있을 텐데. 형부도 많이 불편할 테고. 아, 엄마는 상의라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정말 못 산다 내가. 처음이야. 조금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 당황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엄마가 오죽 그랬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싶기도 해. 자식한테 사랑받는 거 자랑하고 싶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지 뭐. 원래 어른들은 자식들 자랑 빼고 하실 게 없잖아. 엄마도 너도 알잖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 엄마 불쌍해. 내가 잘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평소 명절 때 아니면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내 가족이라곤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처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잠시 신세를 지겠다고 먼저 말하는 거랑 상대방은 아무런 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처형은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아내가 처형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보고 싶다고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처형네 집에 들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처형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마치 집주인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 같은데도 표정 하나 굳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장모님은 처형네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소원대로 처형 집에서 살면서 동창들에게 내 자식이랑 사위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준다란 자랑도 톡톡히 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딱 반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제겐 무척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늘 사이가 좋아서 저희 가족 사이에서 인꼬부부라고 불리던 처형네가 이혼을 한 겁니다. 전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때 가면은 정말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서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부부였는데 저희 가족들끼린 막 농담으로 우리 다 이혼해도 처형nên 이혼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에 둘의 이혼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신 거래? 우리가 다녀왔을 때만 해도 그런 낌새 없었잖아. 나도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 둘 사이 문제보단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언니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형부한테 엄청 못되게 굴었다고. 뭐라고? 장모님이 못되게 구셨다고?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형님의 직업은 교도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세대야 교도관은 시험 치고 들어가야 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 분들은 교도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합니다. 험한 데서 일하니 그만큼 못 베어먹고 굴을 거라고 말이죠. 몰랐는데 장모님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하지만 편견이었든 어쨌든 저희 형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남이나 다름없는 저한테도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사실 교도관보다는 사회봉사자 같은 직종이 더 잘 어울리실 만큼 착하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그런 형님한테 맨날 이래서 교도관 같은 직업은 안 된다니까. 교도관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나 뭐로 봤을 때나 아니야. 라며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형님은 젊었을 적부터 큰 꿈이 있어서 교도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 형님이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하지만 듣기도 힘들 정도의 폭언을 앞에 두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장모님, 저한테 화나신 게 있으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꼭 고칠게요. 저 장모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네가 교도관밖에 못 되는 게 잘못이다. 내가 우리 딸 너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까지 고생한 건 줄 알아? 다른 집 사이들은 매일같이 장모한테 명품 주고 여행 보내주고 한다는데 넌 사이가 돼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딸 호강을 시켜줘. 뭘 해줘?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뭐 막말이라도 했나? 다 맞는 말이잖아. 아니 능력 없는 놈한테 능력 없다 하지. 뭐라고 해? 심지어 그런 막말도 모자라 거의 갈취하듯 형님에게 돈을 뜯어내고는 매일같이 사치를 부리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 빨리 돈 줘. 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엄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만 해도 얼만데. 조금 소비를 줄이면 안 돼? 너 미쳤니? 애미 그럼 동창회 나가는데 쪽팔리게 저번엔 들고 나간 가방 들고 가란 얘기야? 어떤 때는 얘기도 없이 형님네 집으로 장모님이 멀리 있는 동창들을 불러와서 노는 통에 형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날 장모님과 장모님 동창들이 먹고 마신 비용을 다 내야 했다고도 했죠. 당연히 형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형과 싸우게 된 거고요. 처형도 장모님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처형도 분명 형님을 사랑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이미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장모님 견디기가 힘들어. 당신이랑 살면 계속 장모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아직 자식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 솔직히 할 만큼 한 것 같아. 여보, 그러면 내가 엄마를 내보낼게.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머리 좀 식히고 와. 그때까지 내가 엄마를 내보낼게.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냥 이혼하자. 미안하다. 형님은 이미 장모님을 뛰어넘어 처형에게까지 안 좋은 감정들이 싹트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나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자식 이혼까지 시켜? 아내의 말로는 두 분이 이혼한 이후 처형은 장모님과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장모님은 둘째 형님네로 피신을 한 것 같았죠. 아내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봐도 장모님이 너무 이상하게 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아내의 걱정대로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장모님이 둘째 형님 와이프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킨 것 때문이었죠. 둘째 형님은 명절 때도 종종 얼굴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 처형네 가족보다도 더 낯설기는 했지만 아내 말로는 둘째 형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무척 온순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끔 얼굴을 봐도 눈이 마주치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얌전한 분이셨어요. 근데 대체 장모님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분 성질을 건드린 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둘째 형님과 둘째 형님 와이프는 이혼까진 안 했단 겁니다. 아내 말론 둘째 형님이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장 우리 엄마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내가 다 갚을게. 둘째 형님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못 들었지만 시집살이라고 했으니 아마 둘째 형님 와이프에게 집안일에 요리 빨래까지 전부 시켜 먹거나 했던 모양입니다. 심부름도 자질구레하게 많이 시켰겠고요. 잘은 몰라도 분명 어지간히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 장모님은 둘째 형님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막내야,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너네 집에서 좀 살아도 되겠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당장은 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집에 사람만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도 알잖아요. 정아 아직 엄마한테 낯가리는 거. 이런 상황에서 엄마 와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우리 정아 때문에 다시 나갈 수도 없는 거니까. 너는 정말 너무하는구나. 죽어라 자식 키워놔도 다 소용없다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내 삶이 편하지. 엄마 미안해요. 됐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듣기 싫으니까. 결국 아내까지 거절을 하니 장모님은 그 이후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숙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거절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저도 아내의 거절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참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어떻게 찜질방 같은 곳을 전전하시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역시 그랬을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매일같이 울상에 가끔 말을 걸어도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듯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서 대꾸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아마 다른 가족들 중에 제일 못 살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무심하게 구신 와중에도 제가 막내 사위라고 대신 밥이라도 한 숟갈 더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은 미안해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자꾸 그 사람이 해준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는지. 결국 저는 아내랑 이야기를 해서 장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마 처형한테도 그랬고 둘째 형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럴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이제 아내가 마지막 자식인데 여기서까지 쫓겨나시면 정말 갈 곳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3년 정도 장모님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내에게 무분별한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 장모님이 돕기도 했어요. 저도 벌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장모님이 가끔 자랑하는 다른 집 사위들처럼 명품들이고 그런 건 일절 못했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죠. 내심 저희는 장모님이 그동안 처형과 둘째 형님을 겪으면서 반성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장모님이 3년 만에 무척이나 크게 열린 고향 동창회를 한 번 더 다녀오고 나서 다 바뀌고 말았어요. 전 이때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서방,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올 것좀 있는데 카드 좀 줄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한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드렸습니다. 마침 집에 반찬이 없어서 장이라도 보고 오시려나 싶었죠. 근데 5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 가시는데도 거의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거죠. 장 볼 게 맞나 보다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알림이 하나 왔어요.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얼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는데
내역에 찍혀 있는 금액은 4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긁었다고 나왔죠. 매장을 검색해서 보니까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뭐 살 게 있다던 장모님은 명품을 사려고 가신 거였어요. 당연히 전 바로 아내한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을 붙잡고 엄마, 이희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카드 달라고 해선 명품을 긁으면 어떡해?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에게 장모님은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너 키워준 값이 얼만데 사위 카드 가져가지고 명품 사는 게 그리도 아깝냐? 아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자식 복이 없을 줄이야. 엄마한테 꼴랑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연히 거기서 끝난 것만도 아닙니다. 그 이후론 저희가 절대로 카드를 주지 않으니 어떤 때는 카드를 몰래 훔쳐서는 명품을 사가지고 오신 적도 있었고, 명품이 아니면 친구분들을 불러서 밥 한 끼를 대접한 적도 많아요.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대체 어딜 가서 뭘 먹었길래 한 끼에 80만 원이 나오는 건지. 사람도 한 5명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으니 전 자연히 아내와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저희끼리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장모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 저희끼리도 속이 터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이렇게 싸울 수만도 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모님의 문제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을 이어봤어요. 그러나 장모님은 저희의 진지한 제안에 오히려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벌벌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 하더군요. 아내가 놀라 말리긴 했지만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야, 누구는 의사 사위고 누구는 변호사 사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돈도 잘 못 버는 사위한테 정신과 가라는 무시나 당하는 거냐? 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심지어 그런 모습을 저희 7살짜리 딸 앞에서 보였습니다. 졸지에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 장모님 때문에 딸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우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있겠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희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전 장모님이 쓰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짐을 대충 가방에 꾸겨 넣었어요. 사태를 파악한 장모님이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제 팔을 잡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전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짐을 아예 거실로 내던지고 현관에 두면서 꾸역꾸역 쫓아냈어요. 당시 제 행동에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딸이 놀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찝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잘했다면서 별다른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당장 부모님인데 아내의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선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당신 생각해서라도 장모님한테 용서를 구해보려고 해. 라고 하며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엄청 의기양양하게 구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 우리 막내 사이밖에 없네. 장모님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거기에 마음이 약해졌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사정을 들어보니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단칸방에서 혼자 쓸쓸하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상의를 해 대출까지 받은 뒤 5천만 원짜리 투룸을 장모님 고향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기로 했어요. 저를 바보 같다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의 전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장모님이 진정으로 반성하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장모님은 철없고 아이 같으신 건지
막상 또 저희가 굽히고 들어가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기는지 자꾸 전화를 해서는 용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미 매달 드리고 있는 용돈이 있는데도 말이죠. 액수는 점점 더 커지고 그 빈도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할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젠 다 싫습니다. 아내랑도 더 이상 장모님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제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시 장모님이라도 찾아가지고 집이라도 다 뺏고 절대 연락 안 할 거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아야 할까요? 너무 냉정하게 했다가는 장모님이 행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실까 봐 두렵습니다.